시장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더 멀리 가는 거에만 집중하려는 이게 점점 더 컨빅션으로 가는 거죠. 확신으로. 한 달 전인가 어쩌면 두 분 계실 때 나왔을 때 똑같이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이제 현대차 그룹 남았다라는 하나 관점이죠. 남았는데 이것도 움직였어요. 남은 건 이것까지 이러고 나니까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뭐 저도 투자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면 이 하나 남았구나 하고서 이런 건 버틸 거라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다음 뭐가 있어?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야.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왜 투자 사이클의 어떤 순간에 한 번씩 큰 변동성이 나오냐면 투자한 거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 찾을 게 없이 미국의 많은 셰일 기업들이 난리가 났을 때 수많이 투자를 했다가 그때 굉장히 위기가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시는 게 그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AI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왜 가끔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나 글로벌 이런 사람들이 금리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자꾸 저런 투자 사이클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이런 투자 사이클이 막판에 굉장히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튀는 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을 버셨잖아요 지금. 네. 버신 돈을 지킨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표님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뵀는데 그러게요. 뵐 때마다 거의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장세를 본 적이 없으셨죠? 없었죠. 지금 YTD 연초이후로 80%가 올랐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요즘 이제 올드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우리 강세장에서는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방금 전에 어디 친한 동생이 아까 전화를 저한테 해서 형님 어디 방송 가서 올드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얘기를 했는데 올드하다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활자를 좀 좋아하게 되죠. 네. 활자를 읽게 되고 고전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이제 제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는데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강세장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왠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 그 목적이?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 네. 사실 그렇게 좋아하던 문장이 아니었는데 어. 요즘 굉장히 이 문장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자님께서 시작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뭐 한 달마다 1000포인트 오르는 네. 장이 나온 거는 하나의 그래프 보면 확실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총 시가총액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이익의 70%니까 네. 거의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SK, SK까지 네, 합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내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일때는 원래는 제가 이런저런 글을 읽게 되는데 네. 오늘 그래도 완화된 걸 많이 가져왔는데 네, 네. 그래서 폴 투터 존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었죠. 네, 네.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위대한 수비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되게 좋아하는 네. 말인데 언뜻 지금과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템플턴 말은 많이 이용되잖아요. This time is different 말라면 이게 제일 문제다.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저는 다르다. 결국 이런 말들이 맞을 거로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을 거로 보지만 다른 명제가 있죠. 드렁큰 밀러는 지금 현재 오늘 왔죠. 베센트 장관의 보스였고 네. 쉽게 말해서 소로스 밑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참 네. 위대한 투자자죠. 그래서 그 현재 연주장의 후보로 거의 지명이 확실된 워시의 보스였기도 했던 드렁큰 밀러가 했던 정점에서의 강세장신이라는 문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불마켓은 have one purpose 하나의 목적이 네. 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서 우리 스스로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바보처럼 생각이 드신다면 네. 이게 강세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 정확히 우리가 정점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같은 시기에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낸 사람들은 매우 기쁜 날이 됐을 거예요. 네, 맞죠. 지금 밀리기만 하면 사면 된다. 확신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멀리 가서 바보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버핏으로 돌아간다면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라는 거를 절감하는 순간에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왜 그런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들 네. 위주예요. 뭐 제가 새로운 걸 그렇게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네. 그에 대척되는 서브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해서 힘의 강도를 비교하는데 원래는 작년부터 장이 올라올 때는 이 두 개는 두 메인 시나리오가 주주 가치라는 게 하나가 있어. PER을 올리는 네. 게 있었고 EPS 성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에서 EPS 성장이라는 게 작년 때쯤 올해 생각했던 EPS 성장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는 게 그렇죠. 매주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이 어쩌면 현재 힘의 본질이고요. 그럼 리스크 시나리오는 그러면 약하냐?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네. 오늘 물가 지수가 나왔지만 달 보시면 높잖아요. 농포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연준에서 가장 너비시하다고 했던 사람들 말죠. 이게 이상한데?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굴스비 총재가 그 굴스비.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굴스비 하면 이제 사실 연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네. 관심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굴스비는 누가 봐도 너비시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중동 문제 때문에 물가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경로가 잘못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뭐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굴스비가. 그래서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런 거지? 그것도 있지만 크레딧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금리는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메인의 힘이 반도체라는 힘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눌려 있는 상태에다가 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강하냐 반도체가. 이게 뭐, 이 데이터는 뭐 사실 제가 유로로 보고 있는 제가 어떤 강의하는 곳에서 유로를 같이 보고 있는 에피파이낸스 데이터예요. 네. 이게 매달 1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대략 수출 단가를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수직 상승을 했네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네. 이게 10시에 업로드가 돼요. 네. 발표한 네. 당일날 제가 9시 40분에 켰더니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드디어 꺾였나 했더니 10시 한 5분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89498이면 1월 달에 38931이면 이 몇 프로죠? 한 대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단가가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만큼이 다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국내 반도체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 갖고서 계산을 해본 거죠. 얼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는 걸 그 미래의 현금 창출 운영인데 결국 그의 시작은 매출에서 얼마나 돈을 일단 버냐가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오냐, OCF를 보고서 거기서 투자 비용 빼준 것이 결국은 투자의 가치의 근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야, 이게 다시, 맞나? 다시 올리는 거죠. 목표 지수도 올리고 뭐 증권사를 왜 이렇게 자주 옮기냐 올리냐 하겠지만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원히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forever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10일마다 이걸 계속 체크해 보고 있다 저는 하는데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밀렸을 때 파업 이슈 때문에 밀렸거나 여러 이슈 때문에 네. 아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세분해 가지고 이익이 좋아진 거를 뭐 다른 것도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시장을 보시면은 그냥 정말 일부 AI 내러티브 외에는 다 뭔가 소모되는 소진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뭐 아까도 사회자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뭐 조선 방산 같은 거 메가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주도주라고 했던 이 업종들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흥주들도 뭐 사실 멀티플 장수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힘이 없고 보면 나와요. 이 여기까지가 반도 IT거든요. 여기까지가 이 막대기에 여기까지가. 야, 그러니까 거기에 좀 나오는 게 이제 유통 좋아졌다 정도 네, 나오고 맞죠. 자동차. 나오는 거죠 정도예요. 근데 이걸 갖다 좀 잘라가지고 제에서 보면 사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일단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 부러지겠다. 아까 드렁켄 밀러의 말이 생각났던 건 뭐냐면 그냥 더 멀리 가는 거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려는 이게 점점 더 컨빅션으로 가는 거죠. 확신으로. 그럼 우리가 약간 복기를 해보죠. 한 달 전인가 이거 어쩌면 두 분 네. 계실 때 나왔을 때 똑같이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네.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 이거 남았다라는 하나 관점이 남았는데 있죠. 이것도 움직였어요. 다 움직여. 거의 한 달 사이에 많이 5월달에 많이 움직였어요. 거의 2주 아니야 일주일 만에 움직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군데서 방송했겠는데 다른 것들이 좋긴 한데 뭐 대표적 여기에 대한전선 이런 것들 혹시 멀티플 보시면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에요. 여기서 좋은 거는 싼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오사트에서 하나만 적어 놓는 게 두산 테스나가 가장 매력적인데 이것도 거진 한 달 동안 뭐 한 달 전에 비해서 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전력은 유틸리티여서 약간 네. 다른 부분이 있고 이쪽도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고민이죠. 여기 이제 자율주행까지 오토에버, 현대차, 모비스 뭐 이런까지 움직였다면 제가 이제 투자라는 게 뭐냐면 하방이 제한적이면서 상단을 볼 수 있는 이 손익비를 따져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분산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집중 투자는 내가 이제 먹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뭐 주가 빠져 있는 걸 찾아가 아니라 올라와 있는 좋은 기업이면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야 된다는 게 버핏이 했던 말인데 남은 건 이것까지 이러고 나니까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 저거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 요거까지 이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한 의원님이 오늘 사회를 보시는 저기 사회자님 기자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야. 저는 뭐 저도 투자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하면 아 이거 하나 남았구나 하고서 이런 건 버틸 거라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뭐가 있어?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야.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질문 받으실 거예요. 차기 주도주 뭐냐? 반도체를 이을. 근데 일단 네. 그러기에는 아까 제가 드렁큰 밀러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특정 주도주가 너무 강력하게 보여서 나머지는 다 바보처럼 느끼게 하는 장이 강세장의 정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약간 지금 아닌가요? 이게. 나머지는 헤맬 거고 네. 이거는 뭐 AI 내러티브 안에 있는 것들 반도체 두 개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나머지가 다 돌면서 난리가 났다면 근데 고민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강의 같은데 가끔 강연 같은 거 요즘 네. 자주 안 가려고 하는데 가면 이제 제일 질문 있으면 뭐 있으나 코스닥의 정부가 정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가만히 있다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굉장히 실망들 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코스닥의 많은 부분이 밸류가 너무 비싼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바이오가 있는데 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금리 할인율에 매우 취약한 섹터예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 어쩌면 워낙 반도체에서 돈 버는 돈이 크니까 이익의 힘으로 할인율을 누르고 있는데 할인율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대형주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장세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정점으로 가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AI 내러티브 내에서 이런 거에 속한 산업들이 우리는 모르죠. 네. 뭐가 바보처럼 느낄 때까지 지금이 바보처럼 느낄 때니까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뭐 지방선거 전까지야 아니야 어떤 분은 올해 가을까지야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뭔가 자신감에 힘을 불어주는 게 국내 증권사들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들의 코스피만 외치고 9천 외치고 이러니까 야 외국인들도 저렇게 한국 증시 좋게 보는데 우리 들어가자 약간 이런 영향도 있을까요? 근데 현 의원님도 그 CP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올라가면 따라서 고치지 않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뭐 그리고 외국인은 뭐 다른가요? 뭐 그러면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나요? 뭐 그건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까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EPS 오른 만큼 TP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전향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되면. 왜냐하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었으니까 이제 그걸 덮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반대로 더 세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걸 환호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는 반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이럴 때 아까 시나리오에서 이게 정말 강력한 걸 알았는데 이 두 가지, 이 나머지 이 두 개의 핵심적 시나리오 이것도 좀 커지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일단은 네.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질문 같은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하면서 그래요? 듣고 있는데 예. 지금 되게 경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뭐로 왜 당신 혼자 떠들고 그냐고 너무 좀 늙은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니까 오해들 마셨으면 하고. 그런데 오늘은 뭐 차분하게 저는 이럴 때 이제 아까 그루들의 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맨날 어디 가든 하던 얘기 있어요.
도대체 친구들도 그렇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같이 그리고 가끔 요즘 어떤 강연 같은 데 가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어떤 글을 올렸었는데 그냥 요즘 어디 가면 항상 나오시는 말들이 저는 가치를 믿고 갑니다. 근데 이 가치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라는 거는 버는 돈의 크기가 있을 거고 네. 현금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할인율로 봐서 현재 가치를 구해서 비교해 보는 게 가치라고 저는.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는.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데 현금이 왕이죠. 결국 영업에서 번 돈에서 투자한 돈을 뺀 거 이거를 프리캐시플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니까 어떤 면에 의미 있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고민은 하나예요. 아까 올라갔던 이런 반도체를 사주고 있는 네.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이게 영원히 올라가려면 영원히 이 사람들이 돈을 영원히 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과거에 요새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에도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가도 투자 사이클이 꺾이지 않았다. 맞아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역사상 이런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큰 게임이 벌어졌고 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AI 쪽에서 이제 너무 선점하기 큰 게임이 위해서. 벌어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제 저번 주에도 저번 한 달 전에 가져왔던 그림을 네.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돌. 줄었습니다. 이제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번 돈 갖고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 전체를 합하면 일부 기업들은 돈을 갖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성을 보면 뭐 영업 현금 흐름은 다 썼고 이미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 돈 갖고 날리면 별 상관없는데 남의 돈 갖고 날리면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권자가 되게 생기고. 궁금했던 게 네. 지난번 3분기 실적 시즌 때나 4분기 실적 시즌 때도 저 캐펙스는 계속 올랐는데 그때 시장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주가도.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저렇게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예전보다는 약간 반기고 긍정적 평가를 좀 왜냐면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거로 보는 거죠. 반도체는 사줄 거다. 얘네가 망하던 말던 반도체는 산다. 한다. 예. 우리는 그걸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캐펙스 증액분을 분해해서 보면 네네. 거기다 반도체 가격이었던 건 아시죠? 네네네. 소위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증액을 했냐 데이터가 왔더니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금액이 늘어났다예요. 그러면 계속 금액이 늘 텐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와 정비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가끔 나오는 게 오픈 AI는 뭔가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픈 AI는 소프트뱅크라는 정말 손정이라는 탁월한 사람이 같이 돈을 대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오픈 AI 엄청 투자를 했죠. 근데 이게 지분 담보를 해가지고 또 조달하고 이거 계속 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네. 금리 수준이 소파 그 금리 단기 금리 플러스 425pp예요. 그러면 성장성이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자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너무 음식이 잘 팔려서 앞에 가게를 다 인수해서 식당을 열었어요. 많이 팔릴 줄 알고 열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면 네. 그 가게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AI를 다 쓸 거야. 뭐 그런 논리가 다 지배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 중에 안 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다 성공하지 않을 거죠. 오픈 AI는 과연 가능할까? 요새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담보대출의 특성이라는 건 자산 가격이 변해버리면 마진콜이 당하는 거죠. 네. 아까 반도체가 돈을 벌고 있는 흐름은 지금 단기적으로 확실한데 그 반도체를 사줘야 될 기업들은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들이 자꾸 지연되는 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섹터가 난리가 났었냐면 전력망이라던가 전력기기 업체 난리났어요. 우리나라의 뭐 전선 업체들 LS, 뭐 가온전선 뭐 이런 거 난리가 나고 전력 업체를 좋아졌던 건데 결국 이게 전력망의 문제만인가? 더 본질적인 거는 반대가 큰 거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그 지역이 전기료가 올라가고 생각보다 이게 소음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전자파.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보면 2027년, 28년에 이렇게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끝없이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짓기로 목표로 했으니까 다 반도체 계약을 하는 거죠. 나 여기 넣을 거야. 그 계약들이 맺혀 있는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라는 건 반드시 나중에 투자한 거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는 때가 오는데 회계적으로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올 거는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좀 흥미롭게 제가 원래 다들 강의할 때 쓰는 건데 가져와 봤는데 그 투자했을 때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익과 현금이 다르잖아요. 이익은 의견일 뿐이고 현금이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은 현금을 많이 보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발생주의 원칙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선행 투자를 하게 되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점포 공장을 막 지어놓으면 그건 고정 자산으로 올라가는데 매년 가치가 감소하니까 그만큼 감가상각을 때리거든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소위 빅테크,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감가상각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네, 마이크 버리가 의도적으로 티켓을 늘리고 있다. 마이크 버리가 그걸 계속 거기 디스하지만 시장은 이제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실적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가 5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20억씩 100억 투자해가 20억씩 비용을 까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건 또 그냥 잘 계산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정대로 감가상각만 처리되면 이게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항상 왜 투자 사이클의 어떤 순간에 한 번씩 큰 변동성이 나오냐면 투자한 거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머리 찾을 게 없이 미국의 많은 셰일 기업들이 난리가 났을 때 수많이 투자를 했다가 그때 굉장히 위기가 왔었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시는 게 그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감손 처리되는 거죠. 어느 날부터 돈을 뺄 줄 알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럼 그 가게를 투자를 해놨는데 그만큼 비용을 까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감손 처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특히 저렇게 비싼 금리로 투자를 했는데 저게 정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두 이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만 그 투자를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모두 다 이거에 이익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뭐 제가 그 정도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클로드 쪽이 훨씬 압도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혁신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기업들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비들은 벌스테이트한테 되게 오래된 형태가 나온다면 또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AI 시장이 분명히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왜 가끔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나 글로벌 이런 사람들이 금리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자꾸 저런 투자 사이클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투자 사이클이 막판에 굉장히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AI의 이번 투자 금액의 규모를 보면 어떤 분이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논리예요. 한 5년은 갈 것 같아. 어떻게 그 5년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걸까요? 장기적인 논리. 제일 요새 많이 하는 게 저번에도 계속 많이 하는 거 어디 갔는데 야구 뭐 2회냐 뭐 3회냐 뭐 5회만 얘기해도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는. 근데 어떤 돈을 갖고 하냐는 문제가 계속 남을 거라는 거죠. 어떤 돈을 갖고 할까? 그러면 남의 돈을 써도 투자가 잘 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튀는 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칩이 너무 비싸? 칩 인플레 문제가 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도 만나러 가는데 그래 좀 뭔가 여력을 좀 풀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이런 구도로 반도체 아까 뭐 어떤 이런 논리가 다 필요 없이 이게 몇십일만 나오는데 이게 올라가는 동안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때도 꺾일 줄 알았거든요. 바로 수직으로 더 올랐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지금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반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AI 내러티브 안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남의 돈으로 빌린 투자하는데 한계가 생기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후에 그냥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뭐 증자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증자도 위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돈들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만약 돈을 못 불리게 되면 터졌겠죠. 네. 돈을 금리를 주면 돈을 구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금리라는 걸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내가 금리가 10%든 빌려가지고 20% 돈 벌 것 같으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지금. 근데 이거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그만큼 실제로는 20% 수익이 안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 돈 갖고 할 때는 그 문제는 없는데 남의 돈 갖고 할 때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갖고 해서 돈을 날리면 나 혼자 고통스러운 건데 남의 돈 갖고 하면 소위 채권자들이 다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주식시장의 온도와 채권 시장의 온도가 굉장히 네, 다르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둘 중 하나는 약간 뭔가 잘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네.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것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두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계 수준, 금리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혈압계가 같아서 네. 어느 혈압을 넘어서면 고혈압이 되면 이 고혈압이 되는 순간 고혈압이 무서운 거는 혈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혈압이 돌면서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장을 망가뜨리고 뭐 심장을 망가뜨리고 그게 나올까봐 두려운 건데 지금 분위기는 금리가 좀 올라도 아 그래 내가 지금 체력이 좋으니까 버틸 수 있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체력이 정말 그 정도로 좋냐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체력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AI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데 그런 거 걱정해요. 저는 사실 요즘 이런 말 가끔 들어요. 아까 드렁킨 밀러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순간까지 오를 것 같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선택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작년부터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꽤 수익을 냈다면 이 사람들의 리그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의 리그는 정말 더 공격적인 사람들의 영역 아닐까. 그냥 그거는 다른 영역의 스타트다. 이게 좀 어떤 친구들 식사 자리에서 했단 말인데 그렇다면 뭐 투자자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작년부터 주식을 한국 주식을 미리 열심히 해와서 뭐 아주 좋으면 2,500부터 했겠지만 한 3,000부터 했다면 네. 많은 그런 분들이 한 6,000부터 줄였거든요. 아 근데 6,000에 괜히 후회하시지 말고 그때는 100%를 수익 났던 거고 다시 여기서 이제 12,000 간다고 하니까 6,000에서 100%니까. 네. 하지만 12,000이야 쉽게 가겠어요. 8, 9,000 만원 와줄 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트레이딩을 하시던지 뭐 이 정도로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있죠. 한 6,000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 있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만을 만까지 가야죠. 가야죠. 많이 안 가면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약간 그렇게 미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항상 좀 남들 안 좋을 때 주식을 열심히 하고 좋아진다고 하면 경계감이 커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회사채예요. 만기를 보고 있으면 와, 저 끝에 수직 상승한 이거는 거는 뭐죠? 한 저게? 모르겠어요. 데이터니까. 와, 여기를 보여드려야 돼요. 상당하네요, 거기서. 26년, 27년, 28년, 29년. 회사채가 이렇게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국채뿐만 아니라 돈들을 생각보다 많이 빌려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될 사람이 나옵니다. 케빈 워시라는 분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버냉키가 다르다. 이 사람은 뭐 다른 것보다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금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하고 연준의 역할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무슨 케빈 워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미디어에 얘기된 그 내용들을 보면 하여튼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이 언급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저도 금융시장 들어와서 뭐 매크로를 본다고 하면서 자료도 쓰고 이러는 구간을 겪으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을 버냉키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냉키가 없었다면 과연 금융위기가 극복되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금융자본주의로 갈 수 있었을까? 네. 혁명적 사고를 한 거죠, 버냉키는. 왜냐하면 과거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일본을 연구해서 연준의 역할을 확대해 놨었거든요. 뭐냐면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알려주고 또 하나 연준이 대차 대조표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개입했던 거예요.
그 힘으로 사실 금융위기 때 다 망가졌던 경제를 지금도 연준 대차대표면 MBS 투성이잖아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때 그걸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케빈 워싱턴 그때 사표 쓰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연준이 잘못됐다고 봤던. 그러니까 버냉키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버냉키가 뭐가 다를까요? 버냉키는 대차대표 쓰는 걸 좋아했는데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뭐죠? 점도표를 우리는 일상화됐지만 과거의 연준은 뭐 연준이 가르쳐 준 게 없었어요. 연준 위원들은 말도 되게 줄어들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굴스비가 무슨 말 했어 얘기하는 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인터뷰를 자제하고 소통을 그렇죠. 자제하고. 네. 근데 이제 소통 책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뭐냐 물으면 도대체 인플레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학습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하면 CPI인 줄 아세요. 옛날에 CPI가 물가였으니까요. CPI, PPI. 근데 이제 어느 날 봤을 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죠. 실제 인플레는 소비 지출에 나오는 거 아니야? PC라는 걸 봤던 거고 그때 코어를 봤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케빈 영씨 혼자서 절삭치를 갖고 나왔어요. 이거는 금리를 낮춰야겠는데 도저히 지금 데이터 갖고 낮출 수가 없으니까. 뭐 유가 막 튀어오른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째고 하자. 아, 근데 나머지 연주위원들이 찬성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새로운 연주는 버냉키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연주가 매우 다를 것 같다. 당장 금리를 내릴 기대가 생길 수 있고 더는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소파 금리가 튀거나 이러면 연준이 다 개입했었잖아요. 최근에도 연준이 좀 돈을 좀 풀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번에 민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는 상당히 제한적이 된다면 뭐 이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 같지는 않다는 거죠. 금리에 있어서는. 금리가 이거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겠네요. 아니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원래 대차대표 갖고 강하게 이 사람도 떠들고 저 사람도 떠들고 걱정하지 마 연준이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해줬는데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대표 이거가 제일 좀 웃기다기보다 여기 보시면 혼자 내려간 게 있잖아요. 네. 코어피싱 위에 있는데 두 개 내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절삭치 쓴 거예요. 이 물가 보면서 야 봐. 사실은 뭐 지금까지 물가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결국은 이게 왜 다들 얘기하듯이 AI 혁명이 물가를 낮출 거니까 지금은 버티면 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준이 잘 제어 안 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 가을쯤이면 상당히 기대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케빈 씨가 그때 무시할지 아니면 금리 올릴지. 그래서 요즘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 반대 의견이 꽤 많이 나왔는데 대다수 내용은 뭐였냐면 사방을 다 열어라. 금리 정책. 그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자꾸 이러고 나오니까 열어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것도 좀 지켜볼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얘기를 하죠. 아까 주가는 R-지분의 C라고 우리 전에도 한번 한의원처럼 얘기를 했지만 돈을 만드는 능력을 갖다가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성장 빼고 R분의 C예요. 그냥 이게 어쩌면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금리라 보면 되는데 정말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몇 년째 안 내려오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움직이면 꽤 튈 것 같은 좀 그런. 근데 저 때도 보면 24년 이후에도 금리를 내렸는데도 저렇게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는 거는 뭔가가 예. 왜냐하면 한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금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벗어난 거죠. 재정의 역할, 국채 수급의 금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까지 하고 계속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다 전쟁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금리가 튈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금위기 전에는 요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보이세요? 이게 MBS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자연 소멸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이거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양이 이전에 연준은 깨끗했죠. 금위기 전에는. 그렇죠. 제 문제는 국채 중의 비중이에요. 국채 중에서 계속해서 긴 거를 짧은 걸 바꿔놨거든요. 네. 짧은 것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거의 진짜 90% 정도 되겠네요. 저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이게 결국은 이런 걸 감안한다면 국채 수급 지금 당장 아니지만 결국 올해 어느 시점인가 약간 뭔가 인플레적인 요소가 가미이 되면서 네. 금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자극이 오는 시기가 온다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때가 되면 어떤 지금의 분위기 바뀔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최근에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제기했지만 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압도하는 실적. 이익의 증가세가 시장을 현재는 끌고 있다. 네. 이게 오늘 어쩌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상당수가 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익의 증가세도 역시나 영원한 건 없다고 언젠가는 뭐 이익 증가율은 꺾이고 절대 금액도 꺾이고 그런 시기가 오겠죠. 슈퍼사이클이 근데 아니라. 그때 이게 이제 이런 적이 아까 이제 한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하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딱 느끼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증가율 꺾인다면 내년에 이 막대기만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럼 꺾이는 거예요. 막대기가 이렇게 길어도 이 정도만 내려가지면 그로스 레이트가 꺾여서 시장은 꺾일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전망 예상치는 이게 더 올라가죠. 네. 근데 보통 이 아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하게 AI 사이클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정의하냐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게 지금까지의 보통의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사이클이라고 확신한다면 여기서 저는 지르는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 계속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반문하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정말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 한 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투자자들은 상당히 제 성과가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그러면 결국 그 AI 내러티브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다 구성되니까 여기에 뭐가 남았을까만 뒤져보는 거죠 이제. 그게 아마 현재 상까지의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두 가지 길이 남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뭔가 분산이 나오면 어떨까? 근데 분산을 많이들 생각하고 찾아보는데 거의 다 어떻게든 연동되는 형태 외에는 전혀 시장이 글로벌하게 자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네. 아까 대표적인 지수로 본다면 한국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결로 가고 네. 있고 심지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저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이런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흐름이 뭐 근거 있는 얘기인데 네. 뭐 저는 영원히 될 거를 안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시청자님의 질문인데요. 갑자기 또 왜 질문까지 저한테 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도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도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낙폭과대 sek터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쏠리는 수급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급이 아니라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아래 보시면 ROE와 PBR이에요. 그러면 ROE가 이렇게 좋아진 게 반도체예요. 엄청난 몇 프로에 40%. 그러니까 이건 탁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다면 자본재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있건. 근데 이 조선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증권이 있는데 증권도 힘을 잃어요. 아이트와이도 삼성전기 같은 거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비해서 저 비교가 안 되는 아까 맞죠. 이것까지 다 돌았어요. 이것까지 한번 다 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도체. 반도체에서도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은 네. 비싸요. 맞습니다. 소부장이 다 같잖아요. 소부장이 아니라 그냥 탑2 플러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네. SK 하이닉스나 SK어 스퀘어. 까지 딱 4개 하면은 시총이 한 53% 돼요. 네. 그리고 이익은 74% 되더라고요. 그 4개 합쳐서요. 4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걸 볼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뭐 어떤 친구의 같이 여기 보면 이제 레저 호텔 같은 거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근데 이거 여기서 그나마 괜찮은 게 소매 유통이 있는데 이것도
1분기 실적 나오니까 신세계도 나오고 롯데도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이쪽도 은근히 쳤고요. 사실 이쪽에서 뭔가 바벨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저 건강관리 바이오도 저게 있긴 있네요. 저기 하방.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돼야 되는데 네.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이거보다는 여기 뭐 자동차 같은 것도 AI 내러티브에 포함됐을 때 그리고 통신 서비스도 SKT 같은 게 AI 내러티브에 포함되잖아요. 네 맞죠. 클로드 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하고 은행 같은 건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은 성장의 확산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이럴 때 과거에 이제 주가의 정조에서 분산 국면이 나온다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나머지들은 너무 다른 경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직하면 맨 처음에 저번 달에 왔을 때는 그나마 자동차도 보였는데 이번엔 다시 하면 그나마 요거밖에 없는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삼성전자가 파업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느낌도 있어요. 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면 뭐 그런 논리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이게 혹시 흔들리면 뭔가 무슨 이유가 됐든지 네. 주도주가 흔들렸을 때 나머지가 네. 대안이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나머지가 대안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어쩌면 맨 처음에 제가 다른 건 신경 안 쓸 때 제목은 매우 신경을 쓰거든요. 제목을 잘못하면 오해들 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제목은 제가 정한 걸 갖고 하는 걸 좋아해요. 시장은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이 세 개를 같이 보여준 거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원 퍼포스는 뭐냐면 스투피드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훨씬 더 멀리 가서 바보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이 지금 역설적으로 정점에서의 심리라고 드러크밀러 말했어요. 그런데 정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국면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전에도 가져왔던 거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하워드 막스인데 그때 저희가 2단계냐 3단계냐 뭐 이런 얘기 네,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우리 저번 달에 가져왔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다시 투자할 때가 오면 이제 이런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데 전체로 시장이 경기가 불황기 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베팅을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내가 돈이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쏟아야 될 때 불황기예요. 그땐 버티면 돼요. 그때 불황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그널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저 50 미만에 있다가 밑에서 돌 때 그러면 경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래 경기는 안 좋겠지만 퓨들은 포워드 루킹을 좋게 볼 때 이때는 주식을 많이 사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되고 작년에 어쩌면 한 가을 이후 상황 같아요. 살짝 이때도 되게 저는 이게 사실 작년 한 4분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올 초까지였나?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이 하워드 막스 이 문장을 좋아하는 게 forever란 단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영원하다. 이 강세장은 영원할 거다. capital forever.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뭐 이거는 기분 나쁘게 그래서가 아니라 뭐 하워드 막스 그러니까 그런 고전도 그런 태워버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 직접 다른 이런 거죠. 장에서는 안 맞는다. 맞은. 안 맞는다. 근데 네. 저는 하워드 막스 책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요? 제가 이거 번역 전부터 보던 책이라고.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하워드 막스의 시계추 이론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사진 찍고 막 사인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약세장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뭐 어떤 얘기하는데 이런 이거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좀 있지 않나요 이게? 근데 다들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2에서 3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러크밀러의 정점에서의 심리를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할 때는 되게 위험하고요. 모든 사람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때 확신할 때 이때 사면은 한번 더 죽을 수가 있고 약간 조금이라도 소전된다고 할 때 소수 의견이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작년을 예를 들면 2,500 갔다가 3,000 넘어갔을 때 네. 그럴 때 정도에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금면에서는 나의 포지션은 더 지나치게 공격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 그랬을 때 뭐 트레이더 분들 중에는 많이 아시는 분이었죠. 펄 튜더 존스라고 트레이더로 유명한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도 그레이트 디펜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묘하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버핏도 했던 말이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드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 강세장이 올 여름에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꼭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 같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저 위대한 수비는 어떠한 전략에 조금 해당이 될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 투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또 돈을 네, 빼가지고 단기채를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투자하다가 네. 현금을 빼서 CMA에 넣어놔요. 네.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뭐 소파 ETF를 사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병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CMA에 넣자. 근데 돈을 빼죠. 그것도 계좌에 빼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내가 번 돈이 100이 있다면 30은 빼서 넣어놓자. 70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비상 같은 거 해놓고 나머지는 뭐 주식을 다 하자. 네. 근데 뭐 여기서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주식 비중을 갖다가 50% 미만으로 낮추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주식은 항상 머물러야 기회를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느끼셨겠지만 분명히 먹고 있는 것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의외로 어떤 종목들은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중을 그런 쪽으로 오히려 줄이면서 이걸 버텨가는 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위대한 수비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 언제쯤 없다니요? 그러니까 주식이 왜요? 없는 거죠. 포모가 오는 분들 그분들은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거는 텐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어제같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만 봐도 10% 올랐단 말이에요. 네. 저점 대비해서 이분들은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담는 게 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항상 주식 현금 비중을 얘기하는데 아주 불안해 보이면 30% 정도를 얘기해요. 하지만 내심 개인적으로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50%를 백수로 얘기해요. 주식을 다 비운다는 거는 기회를 완전히 잃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었겠죠. 굉장히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오다가 오늘 아침에 다 던졌어요. 그분이 못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실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어제 저랑 통화를 하고서 자기는 이제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시간 불안하다고 말해도 유치호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랬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거래하는 곳을 아니까 친구랑 무슨 얘기하다가 뭐 형님이 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되게 싸게 팔았죠. 아침 저가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그 들고 와서 수익 낸 거 1년 이상 생각해보면 들고 온 엄청나죠. 종목들이죠. 네. 다 뭐 아까 만 두산 테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도 다 던진 건 아니고 계좌의 한 상당 부분을 덜어낸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라는 거는 네. 아까 어떤 분이 내가 덜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스크는 내가 얻는 가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는 리스크를 소위 변동성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위험인 줄 아는데 이 변동성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얻는 가격.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권을 그냥 할머니가 줘서 복권을 긁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네. 내 돈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복권을 1,000원 주고 사더라도 그거는 그때부터 위험이 발생해요. 당첨이 안 되면 내 연구 자본 손실이 드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얻는 지불하는 가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공했다면 지불하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한 순간순간에 어떤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는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인 성과와 연관은 안 된다고 봐요. 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봅니다. 선을 맞추려야 돼요. 선. 여기선 좀 경계감 갖고 여기선 용기를 내고 이게들이 수많은 그들이 했던 말이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랑 현금 창출 능력인데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어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장이 왜 이래? 그럼 이 그림만 보여줘요, 제가. 도대체 반도체가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힘에 대해서는 나는 이 힘을 끝까지 보겠다. 이게 부러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도 전략이 돼요. 그래서 만약 어제 이 그림을 보고 사셨다면 이게 부러질 때 가보는 전략도 틀린 건 아니죠. 대표님 오늘 올라온 질문 중에 저는 6,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가서 지금 좀 포모가 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왜요? 6,000? 괜히 왜 삼성전자를 사서 힘들다라는 분도 계세요. 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의 수익률을 놓고 이렇게 좀 포모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탔어야 되는 네. 후회가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포모가 와야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죠? 갑자기 그 시간이 남아서 그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뭐 이럴 때 고민이 되면 이제 어떤 운용사 하시는 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자기 못한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는데 같이 파트너인 분이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 분이세요. 네. 돈이 다 빠져나가도 할 수 없지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크게 질러야 될 때 왔을 때 기회를 한 번씩 잘 잡으시면 크게 나름대로 자산이 이렇게 도약이 되는데 네. 사실 여기서의 막 이거에 연연해 뭐 그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버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이 영원히 내가 번 돈이 포켓에 들어와 있냐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쩌면 버신 돈을 지킨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 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는데 어제도 뭐 어디 올린 것 중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저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이런 걸로 주식을 들고 가셔는 안 돼요. 한국 뭐 AI 미래를 확신한다 약간 이런 느낌. 세상에 어떤 거에 내 돈이 들어가는데 확신할 수 없어요. 내 돈을 넣어서 그게 미래에 더 지금 현재 가치를 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그 현금을 더 만들어 온다는 확신일 때 들어가시는 건데 제가 보기엔 가장 확신했을 때 뭐냐면 많은 투자의 핵심은 남들이 버릴 때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서로 갖고 싶어 한다는 거는 네. 분명히 경계의 요인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네. 올해 들어서 계속 파는데 지수는 계속 오르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것도 어떤 이상 징후로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한 명이 아니고요. 네. 외국인들이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뭐 어떤 외국인들은 대한국을 사고 싶어 하는데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접근은 잘못됐죠. 이제 계좌가 뭐 열리니까 외국인들이 살 거야.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게 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분명히 한국의 포지션이 오버웨이트에 있을 것 같아요. 줄여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냥. 그것들은 뭐 그런 건데 뭐 외국인이 팔면 빠지면 예전에 다 무너졌어야죠. 뭐 그것을 너무 의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한 달 뒤에 흐름을 보고 또 모시고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